이거 날짜 잘못된 거 이거 어제 종가 제가 따끈따끈한 거 반영한 겁니다. 네. 이거 영업이익 성장률로 계산해 보시고요. 캐펙스 증가율로 계산해 보시고요.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계산해 보세요. 다 계산해 보세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따지시는 분들 많은데 본인만의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EPS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다 계산해서 놔뒀는데 EPS 성장률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조예요. 원래 피터 린치는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계산해서 이걸 가져온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는 다 1배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배터리 소재 사업부, 그다음에 그 양극재 사업부가 섞인 첨단 소재 사업부가 올해 2023년부터 원래 기초석유화학 제일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이 컸던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넘어서요. 간신히 넘어서고 25년, 26년부터는 그 격차가 커져요. 거의 압도적으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 LG엔솔의 지분가치 합이 기초석유화학의 이익을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석유화학 제품도 이익이 낮은 거죠. 마진이 낮은 거죠. 근데 LG화학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8%예요. 지금 양극재 전체 평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굉장히 양극재 사업부의 마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 27%에서 79%, 25년에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43%면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LG화학은 엄청나게 지금 보수적으로 캐파가 잡혀 있어요. 왜냐? LG 엔솔 물량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LG 엔솔 물량도 포스코 퓨처엠이 떼가고 지금 LNF가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LNF처럼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양극재 납품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게 하나도 지금 2025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LG 화학 자체는 PEG가 0.86, 1.1, 0.16, 0.21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PER도 낮은데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커져서 PEG 값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하고 좋아요. 네. PER도 낮아요. 원래 밸류도 싸요. 근데 EPS 성장률도 커져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PER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이렇게 좋아요. 61%, 55% 되는데도 PEG 값이 좀처럼 1 밑으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PER 값이 현재 PER 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주가가 비싼 거네요. 주가가 비싼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아니 제가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면 포스코 퓨처엠 아주 욕 많이 하시는데 왜요? 포스코 퓨처엠 비싼 걸 왜 추천하냐. 비싸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분석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요.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요. 포스코 퓨처엠은. 자,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흥분하게 되는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추정치로 봤을 때는 2023년, 24년, 25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30년까지 가장 양극재 수주를 가시적인 수주를 93조로 받은 회사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네. 기사를 확인해 보셔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양극재 수주 93조 받았던 데가 있나요 지금? 없죠. 없잖아요. 그 이게 실적이 나눠서 반영되는 거예요. 엄청나요. 지금 120%, 68%, 64%죠. 이 평균치를 계산하면요. LG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게임이 안 돼요. 평균치가 80%예요. 네. 그래서 급격히 떨어져요. 0.8, 0.8, 0.5. 포스코 퓨처엠 PER 값이 100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왜? PER 값 높은 것만큼 EPS 성장률이 커지니까.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은 PER 값이 높았는데 EPS 성장률 좋죠. 55, 44, 39.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저는 PEG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에코프로비엠 많이 떨어졌어요. PEG 값이 2025년 기준으로 0.8배인데 이 2025년 EPS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에코프로비엠도 대형 수주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장기 7년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뭐 LG엔솔 납품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완성차 직납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직 결과가.
그렇죠. 그게 반영이 되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1.14, 1.0, 0.8까지 떨어지는 거고 LNF는 EPS 성장률이 올해 50% 넘게 예상했는데 지금 12%에 현재로서는. 근데 내년에 63, 내후년에 41%로 평균 30%는 돼요. 그래서 LNF도 PG 값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LNF도 LG화학이랑 비슷해요. PR은 낮은데 EPS 성장률은 높아요. 근데 다만 LG화학하고 LNF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게임이 다르잖아요. LNF가 없죠. 없어요. 예, 없어요. 약해요. 지금 LNF는 이제 계속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조인트 해가지고 전구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뭐 LNF도 여러 전구체 관련된 회사를 뭐 M&A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가시적인 그게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LNF는 5%대, LG화학 아까 말씀드렸죠 8%대. 네. 그래서 LG화학하고 LNF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벼운 건 LNF가 훨씬 가볍죠. 근데 저는 LG화학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월등히 좋다. LG화학은 네. 우선주 그 본주 상관없이 그냥 네. 본주로. 네, 본주로. 본주가 우선주가 많이 더 싸요.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본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주죠. 그리고 진짜 고민인 게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두 개를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싼 건 LG화학이 너무 싼데 성장성도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둘 다 성장성이 좋은데 그래도 한 종목을 고른다. 그래도 비싸게 주고라도 저는 비싼 값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살 것 같아요. 왜냐? 음극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되게 무시하시는데요. 음극재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퓨처엠도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란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2025년 기준으로 물론 그 캐파 대주전자라는 잽은 안 돼요. 대주전자를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포스코도 합니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양극재 중에 딱 원탑을 꼽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음극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벡터리 그 성능을 올리는 게 에너지 밀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올리려면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로도 에너지 밀도를 같이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극재 위주로 좀 돼 있는 거고 근데 음극재도 올려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캐파도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의 캐파 1등인 건 맞는데 요거 캐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캐파 볼게요. 캐파 보시면 꿀리지 않아요. 자, LNF 2027년에 LNF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맞는 것 같아요. LNF도 충분히 2027년에 50만 톤까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현재는 다 지금 2027년 거를 땡겨서 얘기하니까 땡겨서 얘기해 볼게요. LNF 2027년에 44만 톤인데 이거 추가 증설 가능해 보여요. 50만 톤까지. 코스모 신소재 17만 톤이에요. 제일 적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최소한 여기 17만 톤에서 10에서 15만 톤 더 증설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압도적이에요. 71만 톤. 근데 이거를 1년 더 앞당겨서 달성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지금 71만 톤 한다고 하면 비교 불가하긴 해요. 사실 에코프로비엠 출하량 자체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30년까지 100만 톤 얘기 나오고 있어요. 100만 톤. 그 다음에 LG화학 보시면 44만 톤이거든요. 근데 저는 LG화학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LG화학도 추가적으로 이거 충분히 2027년 기준으로 50만 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46만 톤이에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 비하면 다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다 깨갱인데 이 와중에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 충분히 지금 이 캐파가 적지 않다. 적지 않고 왜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고객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삼성, SDI, LG엔소, SK는 다 하거든요. 3대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을 받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93조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수주를 줄 때 어딜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LG화학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 LNF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박살 났습니다. 지금 이거 30 몇 프로 빠졌거든요. 지금 최근 주가 보시면. 근데 포스코 퓨처엠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전 또 좋은 게 보니까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반등 나올 때 있잖아요. 반등 나올 때 가파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센 놈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가장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올라와요. 맞네요. 그 정도 굉장히 높은 것 에코프로비움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훨씬 강하게 올라와요. 비싼 거는 비싼 값의 이유를 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네. 대표님, 네. 그 2차전지 기업들이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네.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네.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섹터로 좀 눈길을 돌려서 뭐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원래 주식 투자가 사실은 돈을 제일 잘 벌려면 몰빵을 하는 게 맞는데요. 네. 결국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잖아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는 업종을 쪼개시는 게 맞아요. 업종을 쪼개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업종을 쪼개더라도 그 업종의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의 연속성.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지금은 나빴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의 크기, 상대적인 매력도. 주가는 그 회사 주식이 벌어들인 이익, 주당 순이익 곱하기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값. 그 주가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그 회사가 벌어들인 기대값의 곱이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값이 커지거나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둘 다 커지면 제일 많이 오르는 거고. 근데 2차 전지는 좋았던 게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막 커져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커져요. 두 개가 같이 커지니까 올라가는 건데 반도체는 저도 반도체 좋아해요. 지금 반도체 공부 엄청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만 올라가 있어요. 이익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의 기대값도 그냥 그래요. 이익도 그냥 그래요. 네. 근데 엔터는 좋죠. 엔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점점 올라가요. 엔터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두 개가 유지되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엔터고요. 반도체는 이익이 올라오면 폭발할 거예요. 근데 물론 선반영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확인하고 살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올라오는지 유지되면서 살자. 근데 반도체 그 업종 내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이 소재 무조건 써야 돼. 지금 다 EUV로 바뀌는데 EUV 펠리클 만드는데 SNS 택밖에 없잖아. 그럼 SNS 택 하는 거죠. 반도체에 투자한다기보다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장비 회사 중에 HPSP 추천 아니에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거 하는데 HPSP밖에 없잖아. 근데 미세화되고 계속 공정 효율이 엄청 중요해지는데 이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미세화에도 중요하고 공정 효율도 좋게 하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네. 근데 봤더니 HPSP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무슨 2차 전지처럼 커지는 거예요. 막 50%씩 커져요. 근데 봤더니 마진이 50%인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 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헬스케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헬스케어는 매출과 이익이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커져요. 계속 올라가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랑 달라요. 저는 의료기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임플란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렌즈, 콘택트 렌즈 이런 거. 뭐 의료기기 중에 뭐 안과에 들어가는 안과 뭐 장비, 뭐 이런 것들은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성장해요. 꾸준히 성장하는데 사람들의 밸류에이션이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생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도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리 소문 없이 클래시스, 그 다음에 뭐 루트로니 이런 거 다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뭐 덴티움
이런 회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멀티플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회사들도 뭐 JYP랑 뭐 SMYG만 신고가가 아니라 클래시스, 루트론이 덴티움 주가 한번 보시면 이런 회사들도 신고가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미 따라가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걸 보시면 돼요. 이익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덜한 거. 그게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한때 관심도가 막 많았다가 지금 별로 관심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익은 막 올라가는데 뭐가 있냐면요. 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왜 인프라 관련돼서 전력 있잖아요. 전력. 네. 전기, 뭐 변압기, 차단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깔려면 뭐 있어야 되죠? 굴삭기, 그죠? 건설기, 건설 장비. 이런 회사들은 작년, 재작년에 확 주가 땡겨서 사람들 관심이 확 올라갔다가요. 관심이 확 식었어요. 2차 전지 때문에 식고, 반도체 때문에 식고, 제약 때문에 식고 확 식었거든요. 근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익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기관이든 외국인든 실적 좋고 똘똘한 놈 찾아보자 해가지고 뭔가 멀티플 낮은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관심도가 낮은 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이익도 좋은데 관심만 없는 거예요. 관심만 붙어주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전력기기니 이런 변압기니 건설 장비니 이런 거는 멀티플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익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고 2차 전지는 중요한 건 2차 전지인데 사람들 멀티플 관심도만 좀 떨어졌어요. 이익은 굳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익이 굳건한 정도가 미디어 엔터가 더 굳건할까요? 2차 전지가 더 굳건할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더 굳건할까요? 제약바이오가 굳건할까요? 그거는 뭐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개별 종목단에 따져봐야 되지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디어 엔터나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률보다 2차 전지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전 월등하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순위는 2차 전지 내에서 네. 찾아보는 게 네. 맞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가격 비싼 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30%씩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못 써서 계속 배 아프고 뭐 나쁜 얘기 하셨던 분들한테도 같이 끌고 가려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를 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각 그 뭐 양극재 그렇죠. 밸류체인별로 나눠서 사셔야죠. 나눠서 그 안에서 1등. 그리고 양극재는 좀 차별화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인다. LG화학도 LG화학은 싼데 가격만 싼 거지 LG화학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밸류체인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캐파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LG 엔솔에서 40% 이상 뒷배경에서 너무나 탄탄히 밀어준다. 왜냐면 LG 엔솔이 1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극재 쪽도 같이 보면은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2차 전지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요. 완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완제품은 저희가 아마 평균적으로 내도 그럴 거예요. 해외에서 공장 만들어서 북미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유럽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5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숫자인 거죠. 그리고 왜 최근에 중국에서 뭐 이제 전구체 관련돼서 새만금에 와서 합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무역 수지 적자 기록했다는 거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 포지션이 크면 그게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꼼꼼히 기사를 따져봐야 막 우려다 뭐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따져보시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완제품이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 국내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에요.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 그렇구나. 그건 또 안 잡히는 거구나. 숫자에. 그게 숫자에 안 잡히는 거 정확합니다. 그게 숫자에 안 잡히고요. 그것까지 잡으면 당연히 적자가 아니고 흑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출 데이터 관련돼서 제일 따끈따끈한 거 양극재 4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면요. 양극재 4월달 단일 한 달 동안에 85.7% 수출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1월달부터 4월달 누적으로는 10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이게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이템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이 밸류 체인이 굳건해요. 이게 장비 셀 소재 이 밸류 체인이 굳건해요. 거기다가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이 리튬에 관련된 수급 문제, 원재료 수급 문제 또한 이것도 아주 발빠르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미국의 리튬 광산 포스코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 리튬 관련돼서 광산 매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는 합작의 형태로, LG화학 합작의 형태로, 그리고 또 뭐 LNF도 합작의 형태로 계속 이런 밸류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된 완제품이 일부 무역 수지상의 적자가 찍히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숫자의 오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2차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수출은 2차전지 완제품 수주를 앞질렀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재는 네네. 국내 네. 비중이 높아서 그런 네. 건가요? 맞아요. 아까 양극재는 미국에서 그 IRA 법안 관련돼서 핵심 광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LNF도 북미 나가서 하려고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물론 에코프로비엠 북미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를 일부 국내에서 해도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이 이미 그 양극재 자체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완제품하고는 다른 거죠. 배터리 셀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더 큰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LFP 배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를 조금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그 LFP 그 리튬 인산 철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인데 이게 점유율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 27.2%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3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은 69.8%.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뭐 한 40% 이상 3원계 배터리가 많은데 이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와 가지고요. 내년에는 60%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69.8인데 60%면 거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지나면 3원계 배터리를 LFP가 앞설 것이다. 그리고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기사로 맨날 큰일 났다고 주장하는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월별로 LFP 배터리 침투율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시면 북미는 11%고요. 침투율 LFP 배터리 쓰는 거. 유럽은 4%예요. 중국이 거의 아마 한 30% 될 거예요. 침투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 LFP 배터리가 말씀하신 대로 27.2%라는 거는 중국의 비중이 여기서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안 팔잖아요. 우리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의 침투율만 보면 돼요. 근데 북미에서 11%고 유럽에서 4%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LG 엔솔, SK온, 삼성 SDI 다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빠른 건 아마 LG 엔솔이 2025년 양산할 것 같고 LFP. 하겠다. SK온도 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삼성 SDI 마찬가지. 그럼 LFP 배터리 자체가 엄청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LFP 배터리 자체가 만드는 게 어렵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만큼 단가를 싸게 맞춰야 되는데 중국만큼 단가 차이가 20%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단가 20%를 감안하고 20%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북미에서 지금 60%에서 거의 많게는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중국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뺏어오면 뺏어왔지. 2025년부터 뺏어오면 뺏어왔지. 이게 LFP 배터리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국내 배터리 3사한테 그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못하면 모르겠는데 개발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2년 내에는 양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미
양산 시작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LG 엔솔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이게 막 LFP가 막 중국만의 고유의 막 독자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가격이 20% 이상 차이는 나겠지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북미 11% 유럽 4% 이게 점유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LFP 말고 지금 다른 거 지금 사실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간리치 그다음에 뭐 그 미드니켈 네. 그러니까 LFP 아니더라도 LFP의 대안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간의 비율을 높이거나 망간이 엄청 싸거든요. 네. 니켈 줄이고 망간 비율을 높이거나 니켈 비중을 줄여서 다른 금속을 섞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LFP가 늘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네. LFP는 여기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리튬밖에 없잖아요. 쓸모 있는 리튬이 금속이.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점에서는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인 거죠. 근데 우리 삼원계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다 이거 재가공해서 쓸 수 있잖아요. 다 폐배터리로 쓸 수 있잖아요. 인산하고 철은 안 되나요? 인산하고 철 되는데 인산하고 철을 해서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재활용해서 고부가 가치의 광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광물이라고 하는 게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철을 하고 인산을 고부가 가치 광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활용해서 재련해서 가공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까 LFP 배터리는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이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광산이나 염호에서 만약에 리튬 수급에 한계가 있으면 분명히 이 폐배터리 통해서 엄청나게 이 금속을 추출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LFP 경쟁력이 계속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20% 가격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네네. 이런 재활용 가치가 있으면 매력이 없겠네요. 매력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망간리치나 미드니켈이나 계속 대안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국 시장 전기차 10대 가운데 7대가 LFP 배터리라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근데 사실 그 기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바로 이렇게 양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LFP 배터리는 뭐 불 안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BYD가 연간 70에서 80대가 불난대요. 그걸 다 감춘 거예요. 그렇구나. CATL도 기사만 안 됐을 뿐이지 좀 분명히 이거 화재 사고 엄청 났을 거라고 봐요. CATL. 그러니까 BYD, CATL 심지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믿고 어떻게 사요, 그죠? LG 엔솔은 조 단위로 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 단위로 그렇게 해서 그걸 쌓았잖아요, 레퍼런스를 지금. 그래서 사실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 LFP가 사실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중국 업체들 LFP가 화재에 대해 안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LFP 배터리보다도 막 더 싼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것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K 배터리에? 그 나트륨이요. 소금 주성분이잖아요. 이게 일단은 리튬 대비 가격이 80분의 1이니까 일단 가격은 엄청 싸죠. 그리고 매장량 400배래요.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그 다음에 개발해서 테스트, 시제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양산하려면 뭐 품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율. 양산 품질 수율 잡는 거. 일단 개발해서 테스트 시제품까지 넘어오는데 보통 0.6에서 뭐 1년 정도 잡고요. 시제품에서 양산 넘어가는데 보통 1년 잡거든요. 그럼 개발이랑 양산이랑 최소의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년이에요. 이것도 뭐 100% 다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년이고요. 이게 2년 돼서 양산 딱 됐는데 양산에서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엔솔이 수율 잡는 데만 4년 넘게 뭐 4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년에서 최소 4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리튬 대신 나트륨을 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미친 듯이 깎았어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양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도 원래는 도요타가 2020 빠르면 자기네들이 2025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2027. 삼성 SDI가 더 빠를 것 같아요. 2027년 얘기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도요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과 시제품과 양산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거는 엔지니어로 해서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달라져요. 양극하고 음극에 들어가는 게 음극재에 우리는 동박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쓰면 음극에 동박 대신에 알루미늄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기존은 음극에 동박 쓰는 거였는데 음극에 알루미늄 써요. 그럼 음극에 알루미늄만 원소재만 교체하면 그게 끝날까요? 교체해가지고 이게 수율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 또 그럼 이거 그냥 개발 시제품 양산에 2년인데 음극재 라인 바꿔가지고 또 그거 공정을 갈아엎은 거에 대한 또 테스트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벌써 3년 시간 걸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완성차 업체가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미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싸져요. 그런데다가 LFP 대용이 망가니치도 나오고 미드니켈이 나오는데 굳이 공정까지 다 갈아엎어가면서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액체 전해액을 쓰거든요. 전고체처럼 파격적으로 고체 전해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 배터리가. 그럼 액체 전해액 쓰면 나트륨 배터리가 뭔가 그럼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로서도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압 중요하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에너지 밀도 급격하게 낮아요. 나트륨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만 싼데 에너지 밀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밀도가 3분의 1 떨어지는데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전고체보다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술이 만만치 않다. 네네. 그리고 세계 뭐 1등은 네. 중국이 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김진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 네. 뭐 ETF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레버리지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네네. 이것과 K 배터리가 있을 때 네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차이나 전기차 ETF요?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다. 네. 너무 민감한데. 진짜 고민이 1도 안 돼요. 진짜 0.0001초도 고민 안 돼요. 차이나 전기차 당연히 투자 안 하고요. 네. 투자할 가치를 1도 못 느끼겠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ETF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봤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고요. 네. 저는 최근에 ETF 말씀 주시니까 신한자산운용하고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소울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좋은 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2차전지하고 타이거자산운용의 2차전지 산업테마 그 두 개는 원자재에서 리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튬이 마진이 아까 에코프로 마진 얘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마진 말씀드렸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아마 에비타 마진은 60%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직접 영모를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삼성에서 만든 2차전지 ETF랑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신한에서 만든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만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어요. 와, 빠르게 잘 만들었네요. 네, 잘 만들었어요.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약간 뒷북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신한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서 ETF면 따로 있거든요. 진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에코프로 제일 비중이 높고요. 1등이고요. 2등 에코프로 BM, 3등 포스코 퓨처엠, 4등 코스모 신소재, 5등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6등 LNF, 7등 LG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여기도 실리콘 음극재는 없어요. 네.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아마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있습니다. 13등, 14등이 있습니다. 1%씩, 네, 1%, 예, 그쵸. 1.92, 1.89.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월급 받으면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네. 그 대주전자재료 다 잘 돼 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심지어 코스모화 뭐 다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엔캠도 들어가 있어요. 엔캠도. 굵직굵직한 거는 다 5% 이상씩 네.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잘 넣어놨어요. LG화학 6% 네. 다. 다 있죠. LG화학 6%, 포스코홀딩스 7.5%, 코스모 신소재 7.68%, 포스코 퓨체엠 제가 좋아하는 포스코 퓨체엠 9.68%, 에코프로면 더 많이 있죠. 13.5%, 에코프로 21%. 야, 에코프로를 저렇게 많이 네. 넣으셨네. 네. 안 거죠. 여기서도 에코프로가 제일 괜찮다는 걸 안 거죠.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신한자산운용이 네. 이 ETF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거. 그 소부장도 네. 반도체 소부장도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네. 말 나온 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반도체 네. 소부장 요것도 분할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나 그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 있죠. ISA 계좌 그걸로 하시기 나쁘지 않아요.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 ETF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구성 종목 보시면 또 특이해요. LX 세미콘 최근에 급등 나온 한미반도체, 한솔케미칼, 원익 IPS, 솔브레인, SNS텍 들어가 있고요.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장비주 중에 파크시스템즈 다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그렇구나. 회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출시하자마자 네. 엄청 팔렸대요. 잘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건너 듣기로는 신한자산운용이 솔팀이 네. 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인력으로 핫하네요. 다시 구성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포스코홀딩스 있는 거는 솔밖에 없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원자재의 중요성을 아는 거네요. 네, 원자재 중요성을 아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지훈 대표님 그 2차전지 K배터리에 대해 낙관적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 지금 가격에 묻으면 뭐 한 3-4배는 갈 거다. 한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4배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 훨씬 위로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거 보시면 조금 최근 주가 빠지신 거 좀 덜 좀 걱정하시라고. 자, 캐파 실제로 캐파를 어떻게 보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고. 자, 변수는 크게 몇 가지냐면요. 캐파는 변수 그쵸? 캐파도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변수 양극재 캐파, 두 번째 변수 뭐가 있죠? 네, 톤당 가격이겠죠. 톤당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 이익률을 얼마로 주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익 배수, 영업이익 배수. 요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아까 장기로 3년 그 그림을 주셨으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기준으로 한번 크게 저희가 적정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캐파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가 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변수를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목표 주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극재 캐파를 얼마를 줄지, 톤당 가격을 얼마나 줄지, 이익률을 얼마를 줄지, 배수를 얼마를 줄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다 해보세요. 자, LG화학부터 한번 볼게요. LG화학은 일단은 2025년하고 2027년 딱 2개만 계산해 볼게요. 이게 약간 그 컨센서스에 기반하는 건가요? 이거 회사 가이던스. 회사 가이던스. 회사 가이던스고 요 말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익률하고 이익 배수는 제가 평균치를 내거나 회사 가이던스랑 짬뽕해서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톤당 가격이랑 캐파는 회사 가이던스예요. 그거 2개만 이제 고정값이라고 보시고 이익률, 영업이익 배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 기준으로 보시면 2025년에 33만 톤을 캐파를 잡았어요. 33만 톤. 그리고 톤당 5천만 원은 LG화학에서 잡은 그거는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에서 잡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포스코 퓨체엠 또
톤당 캐파 계산할 때는 6,500만 원으로 계산한 것도 있어요. 그럼 또 달라져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렇겠죠. 고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캐파에다 톤당 가격을 곱하면 매출이 나와요. 얼마 나오죠? 16조 5천억이 나와요. 그거를 LG화학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아. 이건 제가 구한 게 아니고요. LG화학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LG화학 영업이익률 8%대인데 양극재 영업이익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LG화학이 지금 2025년에 네이버 금융 컨센서스에 나온 거 보면 영업이익률이 9.89%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9.89% 영업이익률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이 PER 요거는 이 5대 천왕의 평균값을 구했어요. 5대 천왕 뭐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 5개의 2025년 기준 평균 PER을 구했어요. 평균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LG화학 자체 2025년 평균 PER 몇으로 예상된다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보려고 5대 천왕의 평균 PER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배를 줬냐? 28배를 줬어요. 2025년에. 왜냐면 워낙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안 떨어져서 그걸 떨어뜨려서 28배를 줬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5조 6,918억이 나오고요. 그거를 LG화학의 현재 상장 주식수 7,059만 주로 나누면 LG화학 2025년 적정 주가는 64만 7,263원이 나옵니다. 2027년도 똑같이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44만 톤에다가 톤당 5천만 원을 곱하시면 22조 매출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9.89%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냥 동일하게 2025년 그냥 그 영업이익률 수준만 유지한다고 보면 2조 1,758억이 나오고요. PER은 5대 천왕 평균 PER 2027년도면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EPS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떨어진다고 보고 20배까지 전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면 PER 20배를 곱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3조가 나오고요. 적정 주가가 61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나오죠. 줄죠. 2025년이 오히려 피크네. 네, 피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양극재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다르죠. 이때 10% 늘어나고 이때 거의 20% 늘어나죠. 그렇구나. 네. 20% 더 늘어나네요. 한 30%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정 주가가 캐파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023년 걸로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 26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 지금 영업이익률도 6%밖에 안 되고 캐파도 14만 톤밖에 안 되니까. 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톤당 6,500만 원을 계산하고 나는 영업이익률 더 줄 거야. 더 올라가네. 네, PER 배수 더 줄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19만 톤 기준으로 하고 톤당 5천만 원 잡았더니 매출 9조 5천억 나와요. 얼추 맞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가이던스 10조 제시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 더 잘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잡았어요. 현재 연간 영업이익 6.3% 잡고 PER 올해 PER 5대 천왕 평균 PER 45배예요. 높죠, 굉장히. 이걸 곱하면 적정 시총은 26조 9,325억이 나오고요. 이거를 상장 주식수 9,780만 원으로 나누면 적정 주가 27만 5,38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지금 최근에 오늘 좀 오르던데 그래 23만 원대잖아요. 그럼 업사이드가 20% 이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7만 원 기준으로 잡고 위로 20% 이상 남아 있으면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최소한 20% 이상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더 나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로 3년 끌고 가겠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똑같이 양극재 캐파 40만 톤에 톤당 5천만 원 잡으면 PER 당연히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아까 LG화학이랑 똑같이 5대 천왕 평균 PER 28배 적용하면 적정 주가 41만 원까지 나와요. 네. 근데 LG화학이랑 차이가 있죠. 캐파가 계속적으로 30% 이상 늘어나니까 적정 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7년 71만 톤 기준으로 잡으면 54만 원까지 나와요. 네. 주가가. 이건 약간 굉장히 희망적인 그거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주냐? 이거 100% 가동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가동률 떨어뜨려야겠죠. 평균 가동률 80% 잡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0.8을 곱하면 4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네. 퓨처엠, 제가 좋아하니까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16만 톤이니까 톤당 5천만 원 곱해서 PR 5대 천왕 배수 45배 곱하면 24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 얼마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025년 포스코 퓨처엠도 35만 톤으로 늘어나죠. 그럼 49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피크 찍고 떨어지죠. 왜냐? 2027년까지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2025년까지 캐펙스 투자 증가율보다 급격하게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2025년쯤 되면 이게 좀 꺾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니까 주가가 2025년에 49만 원 피크 찍고 2027년에 46만 원까지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재밌죠, 이거?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적게는 2배는 오를 수 있는 거네요. 요 계산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롬이든 2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파대로 되고 그 이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캐파랑 이익률만 유지된다면. 야, 이거는 너무 노하우 같은데. 날짜 노하우 공개하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는 PEG를 공개하셨는데 이번에는 캐파로 보는 시가총액 적정 주가. 캐파랑 PEG 두 개를 계속 체크하시면 조금 걱정이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딱 봤을 때는 진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상승 여력도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LG화학도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훈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1억 정도 있으면 전 계속 욕을 먹더라도 저는 실리콘 응급제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더 싸졌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응급제의 30%. 뭐예요?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 반반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는 비싸도 포스코 퓨처엠, LG화 반반 담겠습니다. 양극재 똑같이 30%. 그 다음에 역시 원자재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반씩. 저는 원래 포스코홀딩스 100%였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30% 빠진 이 시점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고정 불변이 아니라 아니에요. 주가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다음번 또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반 담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속한 원자재 30%. 그러면 음극재 30, 양극재 30, 그 다음에 원자재 30에서 10%가 남죠. 그건 현금 들고 있다가 장비주가 박살 나거나 아니면 아까 셀 안 샀잖아요. 셀이 엄청 싸지면 LG엔솔이 확 떨어지면 아마 저는 LG엔솔을 아마 10% 담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훈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가 많이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근데 항상 그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고요. 그걸 떠나서 고점에 사셨더라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요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팩트 체크를 하시고 또 본인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준, 투자 원칙, 그다음에 매매 전략 이거를 견고하게 쌓아두시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2차전지가 많이 빠지고 다른 업종이 눈에 막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요새 엔터주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하고 어떤 걸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 그다음에 전방 시장의 캐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제일 꽉 잡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후 3년 내에는 2차전지 전체 시장이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2차전지 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반도체만큼 그렇게 엄청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는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화학 베이스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이 아니라는 점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말은 계속 그 박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인 정신, 이 수율을 만드는 데 관련돼서 굉장한 노하우, 오랜 레퍼런스가 절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심지어 막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이슈 체크하시고 팩트 체크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그렇게 어느 순간 2차 전지에 관련된 이런 그 이론이나 배경을 굳건하게 쌓아두시면 굉장히 그게 앞으로 다른 업종에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주가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가 빠지는 과정 자체도 너무 재밌잖아요. 다 올라가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가면 누구나 다 돈 벌고 누구나 다 슈퍼개미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주식이 절대 쉽지 않다. 주식이 이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만의 그런 어떤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나 기준을 견고하게 삼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매달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거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주식에도 계속 좋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